지금 아니면 이 가격을 절대 못 산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말라고 그랬고요. 여러분 2011년부터 13년 사이에 하우스푸어 사태 한번 겪어보시면 다음번에 우리가 그런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단언할 수 있으세요? 두 번째, 그 위기 때 혹은 앞으로 이제 2022년부터 내가 돈을 좀 벌어보겠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세 가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좋은 거는 운이 따르는 거예요. 로또가 되는 거죠. 코인이 되는 거죠. 또는 세배 레버리지 질렀는데 더블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나면 좋은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수익이 난다는 말을 듣고 들어갔더니 코인이 이렇게 하락할 줄은 몰랐던 거고 맞아요. 또 레버리지 걸고 들어갔더니 갑자기 오미크론이 터지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운이 안 따른다라고 느끼시는 분들한테 질문을 드리는 거죠. 왜 난 투자에 운이 안 따를까를 생각해 보면 일단 타고난 운이 없으신 분도 있어요. 그거는 이 세계가 어쩔 수 없는 게 네. 너나이님이나 저나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운이 따른 사람들이잖아요. 엄청 운 많이 따랐죠. 왜냐하면 언제 졸업했냐가 운의 거의 모든 것이에요. 네. 대학을 언제 졸업했느냐가 운의 모든 것이거든요. 근데 졸업을 한 해가 되게 자산 가격이 쌀 때 졸업을 해서 내가 열심히 저축해서 돈을 모았을 때 그때 자산 가격이 반등을 하고 올라가는 시점에 내가 돈을 모은 시드머니가 있다라면 나는 바로 액션을 할 수 있는데 그렇죠. 반대로 내가 사회에 나오고 보니까 집값이고 뭐고 다 폭등해 있는 상황이라면 참 운이 안 따르는 거잖아요. 맞아요. MZ세대들의 상당수가 그렇게 느끼실 거라고 네.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죄송하다라는 말을 밖에 못 드리는 거고. 자, 그럼 끝이냐? 아니죠. 운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잖아요. 네. 이게 뭐죠? 이게 멘탈이잖아요. 운이 나에게 올 때까지 노력하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너무 그게 무슨 말인지 공감된다, 아시죠? 네. 예전에 읽었던 책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독실한 이제 신자가 매일처럼 신에게 기도를 하면서 저를 부자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너무너무 가난해지고 정말 늙어서 힘이 없어지게 될 때 목을 베면서 신을 저주했대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내 번안 소원을 들어줘. 하나 안 들어주다니 했더니 갑자기 신이 딱 나타나더래요. 그게 부처님인지 알라인지 아니면 하느님인지까지는 묻지 맙시다. 네, 네. 비유고 네, 그냥 네. 에피소드예요. 딱 나타나더니 그 양반이 첫 마디가 딱 그랬대요. 너 로또 한번 긁어봤어? 야, 그러지도 않고 나에게 운을 달라고. 아니 그냥 왔다 갔다 네. 하고 매일 하는 일이 똑같은데 내가 너한테 운을 어떻게 주냐고. 맞네. 땅이라도 파봐라. 금이라도 나오지. 그렇죠. 로또라도 긁어봐라. 내가 한 번이라도 시켜주지. 행동하는 자의 한 번도 로또도 안 긁어놓고 나한테 자기를 부자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 내가 널 어떻게 부자를 시켜줘야 되냐고. 멱살을 졌대요. 되게 유명한 그 에피소드이고 비유인데 네. 제가 어디서 읽은 비유입니다. 여러분, 내가 운이 없어. 나 이번 기회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현대 자본주의 역사를 살펴보면 붐버스트라는 게 이렇게 자주 원하 싶을 정도로 죽었다 살았다는 게 세계 경제의 팔자고 그 세계 경제에서도 특히 한국은 채찍의 끝에 있으니까 선진국 수요가 조금만 흔들려도 우리는 격렬하게 움직이는 특성이 있어서 한국만큼 붐버스트 사이클이 잦은 데도 없는데 긁지도 않고 난 운이 없어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운을 나의 것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방금 에피소드처럼 로또를 긁어야 되거든요. 그럼 로또를 긁으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다 나온 거죠. 첫 번째 돈을 모으고 로또를 긁으려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네. 다음번 로또가 언제 올지 모를 때까지 난 준비를 해야죠. 로또를 긁을 수 있는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어떨 때가 로또를 긁은 타이밍인지. 긁었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 제 주변에 정말 이런 분이 한 분 계신데요. 2016년에 집을 샀는데 작년부터 오르더래요. 죽고 싶었을 거예요. 네, 맞아요. 아니, 그런 분들 서울을 많아요. 샀으면 좋았을 텐데, 이 양반이. 인천이나 이런 데는 그랬죠. 뭐, 이제 어디라고 이야기할 필요는 네. 없잖아요. 괜찮습니다. 예, 김포라고. 그러셨구나. 예. 잘 샀죠. 지나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럼요. 이제 그때 골드라인 개통 뭐 이런 거가 계획도 나오고 그러니까 미리 사셨는데, 안 팔 것까지만 해도 이분은 인생 너무 승자가 잘하셨어요, 된 진짜. 건데, 네. 작년부터 오르더래요, 진짜. 작년에 오르더래요, 작년에. 저도 투자 2016년에 한 것들이 작년에 올라간 것도 있어요. 이분 입장에서 4년을 그렇죠. 진짜 짜증나요, 또. 방바닥을 긁었대요, 정말. 왜 내 게 안 올라가는 건 문제가 아니라 남의 거가 올라가는데 내 것만 가만히 서울이 있으니까. 난리가 나고 부산이 난리가 났는데 그렇죠. 세종이 난리가 났는데 네. 같은 값을 주고 샀는데 세종이 더블이 나고 자기는 가만히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긁었다고 해서 성공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긁으려면 하나가 더 필요한 거죠. 자, 긁을 돈을 마련해라. 그죠? 어떤 타이밍에 긁어야 되고 어디를 긁어야 되는지를 어디가 로또 명당인지를 알고 긁어야죠. 그리고 그러고도 실패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죠. 이게 멘탈이잖아요. 네, 그렇죠. 결국 운이라는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어떤 요인을 가지고 나는 운이 없는 세대야. 우리는 정말 절망의 세대고 우리는 안 돼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동의합니다. 그러나 투자에 있어서 성공의 요체는 저는 세 가지로 생각하는 거죠. 첫 번째 멘탈이다.
굵어야지. 네. 포모, 그런 거 믿으면 안 돼요. 지금 아니면 이 가격을 절대 못 산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말라 그러고요. 여러분, 2011년부터 13년 사이에 하우스푸어 사태 겪어본 분들은 고통을 알고요. 또 1997년부터 99년 사이에 외환위기 때 집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를 한번 겪어보시면 다음번에 우리가 그런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단언할 수 있으세요? 두 번째, 시드머니를 좀 만들어야 돼요. 경매를 하든 빌라 갭 투자를 하든 아파트 갭 투자를 하든 아무튼 뭐를 하려면 시드머니도 없이 나는 기회가 없어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거죠. 우리 너나이맨한테 꼭 들으세요. 투자해서 성공할 수는 없어도 저축은 가능하잖아요. 이것만큼 확률 높은 투자가 없어요. 저축을 하셔야 되는 거고 어쩔 수가 없고. 마지막 세 번째가 어디가 로또 명당인지는 알고 긁읍시다. 그렇지 않습니까? 로또 명당이 어딘지를 판별하는 방법은 제가 쓰는 책을 참고하시고요. 아무튼 로또 명당을 찾는 방법은 제가 몇 번 이야기한 것처럼 첫 번째, 시장이 피바다가 되는 때가 와요. 우리가 그런 시기가 안 오면 좋은데 너무나 자주 오더라. 그리고 시장이 피바다가 되고 참가자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지고 있을 때 이 공통적인 특성이 뭐냐면 환율이 급등해요. 100원, 200원 정도만 급등합니다, 갑자기. 그리고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주변의 신호 중에 하나인데 각 시장마다 아주 중요하게 판단 잣대가 있어요. 부동산은 낙찰가율이에요. 꼭 점검하시고요. 주식은 뭐냐 하면 순자산 가치 대비 주가 수익 비율, 주가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PBR이라고 있습니다. 이 PBR 0.8배까지 깨지는 시기가 우리나라 지난 30년 역사 동안 6번 있었거든요. 그 뒤에 더블 안 난 적이 없습니다. 시장 전체의 PBR? 그러니까 10,000원짜리의 자산을 깔고 앉아있는데 8,000원의 주가가 거래되는 적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97년, 이때 6,000원까지 갔고요. 2001년 9.11 테러 때 7,000원 갔고요. 2003년 이라크 전쟁 때 다시 7,000원 갔고요. 그리고 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8,000원 갔고, 2015, 16년 중국 위엔화 평가절하 브렉시트 그때 역시 8,000원 갔고, 이번 2020년 8,000원 갔습니다. 자주 와요. 꼭 부동산만 뭐 투자해야 되나요? 부동산도 경매 낙찰가율의 장기 통계 이런 거 있으면 저도 이렇게 시원하게 보여드릴 수 있을 텐데 그런 걸 못 보여드리는 게 조금 안타깝긴 한데요. 아무튼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런 중요한 통계들을 파악하려면 공부를 해야 돼요. 자, 어디가 로또 명당인가를 판단하고 싶다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로또보다 확률이 훨씬 높잖아요. 훨씬 높죠. 포모 신드롬에 빠지지 맙시다. 이번이 아니면 영원히 이 가격 못 사고 나는 기회를 놓쳤고 버스는 다시 오지 않아. 이딴 소리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운을 떨어뜨리고 멘탈을 떨어뜨리는 사람들이니까 멀리 하십시오. 결국에 뭐 영원히 올라가는 자산은 없으니까 이게 언젠가는 조정이든 하락이든 올 텐데 그런 시기나 상황을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시그널이나 징조 같은 게 있을까요?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중에 일단 하나는 무력화가 된 것 같고요.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당연히 미분양 증가죠. 그러니까 지금 뭐 대구라든가 일부 지역들이 최근에 미분양이 늘고 있는 근데 미분양이 늘긴 느는데 굉장히 일부예요. 제 고향 대구 이야기를 해서 제가 좀 마음이 아픈데 그런데 대구는 제가 살던 동네에 지금 막 아파트가 올라가는 걸 보고서 사실 제가 살던 동네가 대구 시내에서도 좀 약간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동네였는데 거기조차 재건축 재개발해서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여기 이제 정말 안 오르는 데가 없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여기도 재건축이 되는 거라.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이 왜 힘드냐 하면 특히 재개발이 왜 힘드냐 하면 이해관계자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힘들잖아요. 근데 그걸 이겨내고 올린다라는 건 얼마나 많은 시세 차익이나 매매 차익을 기대하고 이게 돈이 되니까 올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보면 공급이 엄청나게 늘고 있는 거 느껴지고 그리고 약간 입지가 안 좋은데도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미분양 나더라고요. 시장은 되게 냉정하다, 냉정하고 현명하다. 그래서 대구나 또 뭐 내년, 내후년에는 부산이 엄청 입주가 많은 걸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확실히 그 미분양이라는 지표 자체는 굉장히 좋은 선행 지표다. 주택시장의 어떤 수급 밸런스를 보여주는 좋은 지표다. 근데 서울 수도권은 아예 지금 안 보이니 이걸 갖고 잣대를 잡기가 너무 어려워져서 그래서 아까 제가 미분양을 일단 빼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우리가 많이 봐야 되는 좋은 지표가 경매 낙찰가율이지 않습니까? 낙찰가율이 뭐 지금 120%니까 서울은 어마어마하죠. 현재는 안 보입니다만 2019년처럼 그때 80% 초반까지 가고 그랬으니까 특히 서초는 60% 낙찰이 나오고 그랬죠. 왜 그랬었나? 2019년 초를 돌이켜보면 2018년 그 크리스마스의 악몽, 주가 대폭락 사태 2600이 1800 갔죠. 한 방에 800포인트 장이 무너질 때 주식시장이 충격을 받으니까 부동산도 결국 가격 자체는 천천히 조정을 받았지만 경매에서 바로 신호가 나왔거든요.
그런 것들은 꼭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매 낙찰가율이 120% 솔직히 이건 좀 버블이라고 보는 거고요. 네. 말이 안 되는. 엄청난 과열이죠. 네, 엄청난 과열인데 네. 이제 이게 진정되면서 뚝뚝 떨어지는 시기들이 오면 그때가 또 고점의 신호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낙찰가율이 또 반등하고 난 다음에 좀 있어야 부동산은 올라오니까 네. 그걸 잘 좀 보시는 게 좋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주택구입 부담지수라는 좋은 지표가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가시면 바로 받을 수 있는 지표니까요. 아직 근데 이 데이터의 문제가 2분기까지밖에 안 나왔더라고요. 어제까지도 제가 데이터를 확인했는데 2분기 6월까지밖에 안 나왔는데 네. 이게 이제 역사적 평균에서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냐 한 번만 보시면 되는데 일단 2분기 기준 서울이 173인데 네. 역사적 평균이 120이거든요. 아이고, 네, 많이 올라와 있네요. 많이 올라온 정도가 아니라 이제 뭐 네. 지금이 역사적 최고치거든요. 그리고 아마 그 이번에 나온 KB 부동산 11월 통계를 갖고 역추산해 보면 180은 넘은 게 아닌가 3월이. 그러겠네요. 네, 3분기가. 예, 6월 달 기준이면. 예. 그래서 예. 180은 무조건 왜냐면 금리도 올라갔으니까. 그렇죠. 이 기세라면 아마 내년 초 200도 넘을 것 같거든요. 과거 평균 120 대비 7, 80% 이상 올라가는 거니까 버블이죠. 이런 버블일 때는 아까 제가 이야기한 이유가 능력 되시는 분들 사는 거는 뭐 자유인데 영끌에서 사기는 무섭다라는 말을 하는 이유가 이제 이게 너무 역사적으로 볼 때 버텨내기 어려운. 그러니까 이게 뭘로 만드는 지표냐 하면 내 소득이 100만 원인데 그중에 25만 원을 가지고 원리금 상환 및 이자로 낸다라면 이게 적정이라고 보고 이게 100이에요. 저 소득의 25%가 네, 그러니까 원리금 상환. 우리 서울은 이제 50%죠. 네, 그렇죠. 서울이 이제 50%, 현재 50%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현재 50%인데 이제 이게 뭔 의미하냐면 부부 두 사람이 맞벌이를 하다가 한 명만 실직해도 연체한다는 뜻이죠. 그렇네요. 경매 넘어가는 거죠. 네. 그 정도 수준이면은 비싸다, 버블이다. 비싸다가 네. 아니라 버틸 수 없는 분들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사소한 충격에도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아까 너나유님이 질문하실 때 10에서 20% 정도는 하락의 리스크가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게 2021년 이야기할 땐 그런 이야기 안 하다가 22년은 그래도 하락의 확률을 10에서 20% 정도를 잡는 이유가 바로 외부 충격에 취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뜻이었죠. 그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역사적 평균이 120이었다는 거예요. 서울이 120. 소득의 25%가 원리금 상환일 때 100이었으니까 평균적으로 소득의 한 30% 정도 는 서울은 늠름하다. 왜냐하면 서울 분들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으니까. 그렇네요. 소득 수준이 절대 소득 수준이 되게 낮으신 분이 5%포인트 오르는 건 되게 힘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앵겔 지수라는 게 소득이 낮을수록 아무래도 높으시니까.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연봉이 1000이다. 250이냐 300이냐 큰 차이 없잖아요. 그렇네요. 네, 그런 거였죠. 근데 이제 그게 500이다 이러면. 그럼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 달라지고 특히 두 분 중에 한 분만 실직하거나 혹은 이제 잡마켓에서 뭔가 위치가 나빠지거나 아니면 휴직을 해야 되는 애기 때문에 휴직을 한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때 휴직하면 연봉이 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시기에 1000만 원 중에 500을 내고 있다. 이건 굉장히 만만치 않죠. 그러니까 처음에야 자기 저축으로 버틸 수 있죠. 근데 그것도 뭐 유한한 거니까. 그리고 지금 정부가 또 대출을 억제하고 있으니까. 그게 왜냐하면 되게 신용도가 좋으실 테니까 얼마든지 버틸 수 있고 잠깐 휴직에서 돌아올 때까지만 그냥 레버리지 일으켜서 갚으면 되는데 지금 그 레버리지도 못 일으키게 해놨으니까 우리 저 카뱅이나 K뱅 저 한도가 주는 걸 팍팍 느끼잖아요. 네, 저도 줄었습니다. 너나이님이야 뭐 자영업자는 줄어요. 저도 엄청 줄었어요. 퇴직하는 순간 바로 줄더라고요. 그게 뭐 그분들 입장에서 일단 그래 돈이 많아 근데 그건 그런데 자영업이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국민연금 다니다가 증권사 옮기니까 바로 한도 줄고 금리 3%포인트 올랐다고. 이 지금 이럴 때 은행들 입장에서 일단 정부가 되게 대출을 줄이라는 방향으로 가게 될 때 직장인들한테 대출 줄이기 하고 막 그러는 건 이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고객이기 때문에 여기 못 건드리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만만한 게 저희예요. 자영업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렇네요. 이게 근데 되게 좋은 팁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평균이 120이니까 지금 주택구입 부담지수로 120 정도가 평균적이었고 그 정도일 때는 어느 정도 버텨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이 각자 자기의 주택구입 부담지수로 확인을 해보시고 그 가격대에 맞는 아파트 매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그게 뭐 넘쳐 흐르다가 많이 줄었죠. 정말 2019년만 해도 꽤 넘쳐 흘렀는데 그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경매 낙찰가율 80% 시절에 참 좋은 꼭 시기였죠. 경매 안 해도 그때 정도에는 괜찮았는데 이제 19년 말부터 이상해지더니 특히 12, 16 조치 맞나요? 12, 16. 12, 16. 아무튼 그 조치로 부동산 아예 뭐 15억 이상 아파트 이런 거 전면 중단 막 이런 조치가 나올 정도로 이미 가팔라지고 있었던 게
2020년 이제 초저금리 오고 그러면서 그냥 또 임대차 3법 나오면서 순식간에 시장이 불타올라 버려서 그렇죠. 이제 뭐 전년 동기 대비 거의 20% 상승했잖아요. 전국 네, 맞아요. 주택 가격이. 네. 뭐 이게 전국 평균이 20%라는 게 이게 여기 빌라, 단독주택 다 다 들어간 들어가 게 있는 거죠. 이렇다라는 건 네.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아, 진짜 놀라워요. 정말 최근에 보면은 뭐 저는 이제 그렇게 마이크로하게 보니까 단지들마다 제가 이렇게 쭉 보고 있는 단지들 보다 보면 아, 진짜 되게 놀라울 정도로 많이 올라갔더라고요.